여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은 휴대폰으로 한창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나 나가서 통화 좀 마저 하고 돌아올게. 중요한 거래처 전화라. 그러고선 남편은 복도로 나갔죠. 나는 속으로 거래처는 개뿔, 또 그년이랑 통화하는 거겠지 생각하고 몰래 남편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는 인적이 없는 비상구 계단에서 소리 죽여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정리될 일이야.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고 보험금 8억만 나오면 내가 자기 집 사준다니까? 거짓말은? 내가 언제 자기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정말이라니까 자기야. 집 사줄 거니까 집 알아봐. 정말 기가 막혔죠. 자기 엄마는 숙환으로 인한 오랜 투병 끝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인간이 보험금 탄에서 상간녀에게 집이나 사주려 하고 있다니. 속에서 열불이 터졌지만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조용히 넘어가자 싶었죠. 시어머니는 참으로 외로운 분이셨어요. 평생 동안 바람을 피워온 남편에게서도 무정한 아들에게서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옆에서 지켜본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속내를 헤아려주는 사람이 저여서 그런지 어머님은 사근사근한 성격의 저를 유달리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이렇듯 한 줌 남은 목숨을 붙들고 계신 시어머니 옆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불륜행각을 이어가는 남편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도 귀로는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라도 어머님이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제발 병원에서는 전화통화 좀 자제해요. 어머님 주무시는데 시끄러우시잖아요. 의식도 없는 노인네가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 엄마더러 노인네가 뭐예요, 노인네가. 노인네를 노인네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젊은이라 그래? 하여튼 말품새하고는 왜 그렇게 말을 천박하게 해요?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기 따가워. 당신이 내 남편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러니 내가 정을 붙이고 살 수가 있나. 정 못 붙이고 살면요. 그럼 아니, 됐어요.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여기서 언성 높이지 말고 나중에 얘기해요. 얘기는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나는 이만 갈 테니까 여기 지키다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남편은 그렇게 병실을 떠나 사흘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영면하신 날이었죠. 오랜 투병 생활을 끝내고 편안하게 잠드신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일가 친척과 남편의 지인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문을 온 상간녀를 발견하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렸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세요. 그리고는 상주석으로 돌아서서 맞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서 나는 모르는 척 남편에게 물었죠. 이분은 누구신지. 저 거래처 직원이야. 안녕하세요. 박화란이라고 합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조만간 또 뵐게요. 상간녀가 나를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을 내가 가졌다는 의미를 지닌 승리의 미소였죠. 화란 씨 혼자 왔어? 네, 혼자 왔어요, 사장님. 그럼 혼자서 밥 먹기 머쓱할 테니까 내가 잠시 말동무라도 해줘야겠네. 여보, 나 잠시 화란 씨하고 얘기 좀 하고 올 테니까 조문객 오면 불러. 그러면서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홀로 나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마주보고 담소를 나누며 밥을 먹는 두 사람을 보니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비밀을 터뜨릴 시간이 됐다 싶었죠.
나는 녹음기를 들고 그들의 테이블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나를 발견하고 먼저 말을 걸었죠. 조문객 왔어? 아니요. 식사는 입에 맞으신가 궁금해서 와봤어요. 화란 씨라고 했나요?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입에 맞고 아니고가 어디 있겠어요. 장례식장 음식이 다 그렇죠 뭐. 그럼 이제 밥은 다 드신 거 맞죠? 네, 맞는데요. 왜 그렇게 노려보세요? 자리라도 비우라고 내쫓으실 기세이신데. 그래, 지호 엄마. 사람을 너무 빤히 쳐다본다. 당신 대체 왜 그래? 이 뻔뻔한 상판떼기가 얼마나 노려봐야 뚫릴까 궁금해서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뻔뻔한 상판떼기라고 한 거예요? 사장님, 이 여자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그래,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 당신들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걸 듣고도 계속 모른다고 잡아뗄 수 있을지 두고 볼게요, 두 사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켰습니다. 녹음기에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녀와 통화하던 바로 그날의 목소리였죠. 노인네가 목숨이 질겨서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곧 8억이 들어올 거야. 어차피 정리될 일이야.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고. 보험금 8억만 나오면 내가 자기 집 사준다니까. 거짓말은? 내가 언제 자기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정말이라니까 자기야. 집 사줄 거니까 집 알아봐. 한강뷰도 좋고 아니면 당신이 늘 꿈꾸던 전원주택도 좋고. 뭐든 말만 해. 8억에 대출 끼면 얼마든지 좋은 집 살 수 있어.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자기. 지금 바로 갈까? 에이, 엄마 간병은 마누라가 알아서 해. 내가 옆에 붙어있는다고 다 죽어가는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도 아닌데. 여기 있어서 뭐해? 괜히 피곤하고 기분만 나쁘지 뭐. 난 정말 병원 냄새는 진절머리가 나. 사랑하는 우리 자기, 내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싫으면 호텔방 따로 잡을까?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하고 룸번호 톡으로 보낼 테니까 이따 퇴근하고 그리로 와. 그래, 나도 사랑해, 화란아.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지자 숙연했던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상객들은 물론 가까운 친지들까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과 시이모께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 탄식을 내뱉었죠.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상간녀 박화라는 동요하는 기색을 애써 감췄죠. 이수철, 입이 있으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 지난 1년간 여기 마주 앉아있는 인연 박화랑과 바람을 피워왔지? 당신의 더러운 외도 때문에 당신 어머님은 외롭게 투병하실 수밖에 없었어. 하나뿐인 아들인 당신은 박화란 인연과 호텔에서 뒹구느라 어머님의 마지막도 지켜드리지 않았어. 남편은 진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언제 박화란 씨랑 그런 관계라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동성도 만나게 되고 이성도 만나게 되고 그런 거지. 나 박화란 씨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야. 내가 뭐라고 대꾸를 하려는데 상간녀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오빠, 지금 마누라 앞이라고 당신과 나 사이를 부정하는 거야? 우리 지난 1년간 만나온 거 맞잖아. 오빠가 맨날 그랬잖아. 세상에서 진짜로 사랑하는 건 우리 화란이밖에 없다고. 마누라가 없으면 어머님 병수발을 직접 들어야 하니까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마누라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아니, 그건... 남편이 당황해서 얼버무리자 상간녀는 더 거세게 추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오빠 나 사랑했던 거 아니야? 이 자리에서 나랑 바로 헤어져도 정말 괜찮은 거야, 오빠? 그런 게 아니라... 화란아,
제발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봐. 쪽팔리게 왜 이래?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보잖아. 쪽팔려? 오빠 지금 내가 쪽팔리다고 했어? 난 사람들 시선 따윈 상관없어. 나한테는 오로지 오빠의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나는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오빠의 사랑? 그 사랑 참 대단하네. 이수철이 어머님의 생사보다 보험금 8억 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그 사랑. 참 패륜적이다. 그치? 내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패륜이라니? 당신 지금 나를 인간이로 매도하는 거야? 나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세상에 엄마를 잃고서도 슬프지 않은 아들이 어딨어? 오빠 마누라는 대체 왜 이래? 어머님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따박따박 납부한 보험금인데 아들이 어머님 생전에 보험금 확인 좀 했다고 아주 패륜에 죽일 놈으로 모는 거 너무 이상한 거 알아요? 뭐가 이상한데? 마치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떨어져서 속상해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줌마. 상간녀는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갖다 대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고등학교 일진놀이나 하면 딱 맞을 것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밀릴 내가 아니었습니다. 야, 박화란. 너 정말 내 남편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어쩔 건데.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어머니의 목숨을 돈과 연결짓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대체 뭔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면 그냥 입 다물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 망신이나 시키지나 말고. 그래?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매번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니까 어디 숨을 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집구석이 너무 답답해서 숨 쉴 구멍이 없어서. 숨 쉴 구멍? 참 뻔뻔한 소리를 잘도 한다. 당신이 상간녀에게 푹 빠져서 보험금만 기다릴 동안 혼자서 어머님 병수발 들어드린 사람 바로 나야.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밤마다 욕창 생길까봐 몸 뒤척여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소변 받아낸 것도 나라고. 누가 더 답답하고 숨 쉴 구멍이 없었을까? 집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님 병수발 든 나일까? 아니면 회사와 호텔을 오가며 불륜을 즐긴 당신일까? 당신이 정말 어머님이 남긴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당신 정말 보험금을 탐내서 나랑 화란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폭로한 거야? 꿈 깨. 나는 우리 엄마 양영자 여사의 유일한 외동아들 이수철이야. 엄마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법정 상속인이라고.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차피 보험금은 모두 내 거야. 정말 그럴까? 당신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이 고작 이것뿐일 거라고 생각해? 뭐? 그럼 녹음 파일이 더 있다는 거야? 그래, 두 번째 녹음 파일을 들려줄게. 듣고 기절이나 하지 마. 나는 손에 들고 있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죠. 미경아, 어머님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님. 내 목소리 잘 들리니? 네, 잘 들려요, 어머님.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녹음해라, 미경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며칠간 의식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귀로는 아들의 모든 소리를, 그 비열한 탐욕과 패륜적인 말들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빈손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들리느냐, 수철아? 며칠간 의식이 없는 듯 보였지만 내 귀로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 수철이 내 이놈, 정말 내가 너를
잘못 키운 모양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내쉬셨죠. 그 한숨의 의미가 몸이 힘들어서인지 마음이 슬퍼서인지 직접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폐륜적인 말들이 내 아들 입에서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구나. 마지막 일주일간 의식이 없었던 시어머니였지만 귀로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녹음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잠시 다녀온 사이 남편과 상간녀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모두 들으셨어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원룸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재촉했고,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면 목돈이 생길 것 같으니 좋은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수익자와 지급 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데 제가 병실로 들어온 것이었죠. 지아비 닮아 바람이나 피우고 돈에 눈이 멀어 애미 죽을 날을 새고 있으니 내가 아들이 아닌 짐승을 키웠구나. 정말 치가 떨린다. 니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기 싫다. 녹음기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 말에 나는 녹음기를 일시정지했죠. 그 팔 진짜야? 조작 아니야? 조작 아니야. 진짜야. 엄마는 마지막 일주일간 의식이 없었어. 깨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 엄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남길 수가 있어? 안 그래? 어머님이 깨어나신 걸 못 본 건 순전히 당신 잘못이지. 당신이 상간녀와 호텔방을 잡아서 사흘 내내 뒹구느라 병원에 안 왔잖아. 아니, 내가 언제? 나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무슨 아픈 엄마 두고 바람이나 피운 천하의 나쁜 놈인 줄 알겠네. 맞잖아, 천하의 나쁜 놈.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었어. 나는 그냥 회사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병원에 들르질 못한 것뿐이야. 그럼 당신 카드 내역 까보면 알겠네. 내 카드 내역? 그래, 거기에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들어봐. 마지막 사흘간 어머니는 줄곧 눈을 뜨고 말도 간간히 하시면서 자신에게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매우 중요한 유언을 남기셨으니까. 나는 다시 녹음기를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죠. 미경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내 사망보험금 지정 수익자를 우리 손자 지후로 등록해다오. 그 말에 놀란 남편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험금 지정 수익자를 지후로 등록해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은 원래 지정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아서 법정 상속자이자 외동아들인 당신, 이수철이 모든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었어. 하지만 당신의 폐륜적인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 나에게 지우를 지정 수익자로 등록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 뭐?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보험금을 주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왜 말이 안 돼? 당신이 바람이 나서 나와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재산을 다 갖다 바친 다음 지우까지 버릴까봐 어머님은 두려워하셨어. 그래서 내게 이런 부탁을 하셨던 거야. 이렇게 말하며 나는 다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바람난 폐륜아가 돈 때문에
지 아들까지 버릴까봐 나는 너무나 두렵구나. 내 소중한 손자 지후, 그 어린 것이 힘들지 않도록 그에게 보험금이 갈 수 있도록 해다오.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시어머니께서 구슬프게 흐느끼는 바람에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어머님의 울음소리에 빈소는 충격적인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문상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남편 이수철에게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경악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지는 동안에도 상간녀 박화란만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험금 지정수익자로 지우를 등록했다고? 아들인 내가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8억은 꿈도 꾸지 마. 그건 이제 당신 돈이 아니라 지후 돈이니까.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광분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엄마가 그때 의식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심미경, 네가 엄마를 조종한 거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닌 엄마를 조종해서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이건 무효야. 무효라고.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변호사님? 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다가와 달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곧 태블릿을 꺼내들고 내 곁으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고 양영자 여사님의 유언을 집행할 변호사 변우진입니다. 양영자 여사님께서는 방금 들으신 녹음 내용대로 자신의 사망보험금 지정수익자를 아들 이수철 씨가 아닌 유일한 손자 이지우 군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회한 상태에서 양영자 여사님의 며느리이신 심미경 씨가 지정수익자 등록 절차를 대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 증거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태블릿을 남편의 앞에 내려놓고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은 심미경 씨가 어머님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익자를 변경하는 과정을 모두 담은 영상입니다. 고 양영자 여사님께서 녹음기의 의사를 밝히신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를 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느릿느릿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상담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가 직접 보험금 8억 원의 수익자를 손자 이지우 군으로 지정했죠. 변호사는 옆에 배석하여 시어머니의 의사와 모든 법적 절차를 공증하겠다고 보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 양영자 여사님께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묻는 상담원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식이 불완전하거나 다른 인지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고 양영자 여사께서는 보험금 지정 수익자를 등록할 당시 매우 명료한 의식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반박도 불가능하니 억측으로 인한 비방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본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속에 타서 물만 꿀꺽꿀꺽 마셔댔습니다. 상간녀 역시 그의 비열한 음모가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남편을 한심하게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서 녹음기를 내밀고 다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아들 이수철에게 남기는 마지막 충고와 저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이 더욱 길고 애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철아, 내 아들아, 부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살아라. 탐욕의 눈이 멀어 너의 모든 것을 잃지 마라. 숨이 차구나. 그리고 미경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너만큼은 내 소망을 꼭 들어다오. 나를 저 지긋지긋한 일시 집안 선산에 묻지 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 선산에 안 묻히시겠다는 거야? 계속 들어봐. 나는 평생 바람만 피우던 남편 네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너희 아비는 매일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나는 집에서 집안일에 시부모님 병수발에 아들까지 키웠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 시아버지 먼저 보낼 때도 내가 혼자서 병수발을 다 들었지. 그런데 정작 내가 갈 때는 이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인 미경이가 네가 너 혼자만이 내 곁에 남아있구나. 미경아, 나를 다시는 저 이씨 집안 사람들 사이로 밀어넣지 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시는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어.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아서 지저귀고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의 집이 되어주고 사람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러니 내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다오. 왜 멀쩡한 선사를 놔두고 수목장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 정말 우리 엄마가 한 유언 맞아? 당신이 우리 집안이랑 우리 엄마 갈라놓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생떼 쓰지 마. 이거 변호사님한테 공증받은 진짜 어머님 유언이니까. 그리고선 어머님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손자 지우가 훌륭하게 자라면 꼭 소풍을 와서 내가 만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다 가라고 전해주렴. 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다. 시어머니의 애절한 유언이 끝나자 빈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지만 남편 이수철은 수목장 따위는 아랑곳 없이 오직 보험금에만 눈이 멀어 광분하며 미성년자인 아들 지우를 대신해 자신이 사망보험금을 관리하겠다고 발악했습니다. 수목장이고 뭐고 그딴 건 알아서 해. 이씨 집안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고 선산에 안 묻히겠다는 양반 나도 붙잡을 생각 없으니까. 하지만 그 보험금 말이야. 그건 내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 지후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보호자인 내가 그 돈을 관리해야지. 이수철, 꿈 깨. 당신과 나는 이혼 소송 중이라 둘 중 누가 친권자가 될 건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니까. 뭐라고? 이혼 소송? 당신 나랑 이혼하려고? 당연하지. 그럼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니? 그나저나 대체 언제 이혼 소송을 한 거야? 제가 빈소로 오기 전에 소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수철, 그러니까 당신과 나의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된 거야. 법원에서 친권자를 확정해주기 전까지는 당신은 내 아들 지우가 받을 보험금의 1원 하나 건드릴 수 없어.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수목장은 내가 알아서 진행할 거야. 이 부분은 이미 시모님들과도 상의를 마쳤어. 그러니 당신은 상간이하고 가서 재미나 더 보든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남편 이수철과 상간녀 박화란을 경악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수철은 아들 지우에게 상속될 8억 원의 보험금에 대한 탐욕으로 분노했고, 박화란은 이수철에게서 목돈을 받아내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래, 까짓 건 맘대로 해. 엄마가 아들이 싫다는데 세상에 있지도 않은 엄마한테 더 매달려서 뭐해? 왜? 보험금이 지우한테 가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아들로서의 양심마저 사라졌어? 야, 신미경, 나한테 가타부타 잔소리 좀 하지 마. 우리 이혼하면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지후는 내가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갈 거니까 헛꿈꾸지 말고.
과연 당신이 그럴 수 있을까? 당신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했지? 그 말이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나 해? 법정에서 저 여자의 정체를 까발리면 아마 재판부는 모두 내 손을 들어줄걸? 무슨 소리야? 화란이 정체가 뭐가 어때서 그런데? 저 여자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외도를 저지른 줄 알아? 박화라는 당신이 아닌 당신 돈을 사랑한 거야. 내가 지금부터 저 여자의 정체를 알려줄게. 나는 손에 든 녹음기를 다시 한번 틀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의 상간녀 박화란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그러게 말했잖아. 이수철 그 병신 같은 놈. 내가 조금만 꼬시면 홀딱 넘어올 거라고 장담했잖아. 완전 봉 잡았어, 봉. 녹음기 속 목소리를 알아챈 남편의 표정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곧장 상간녀를 노려봤죠. 나는 녹음기의 이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금방 알아듣겠지. 이건 상간녀 박화란이 동거남 민종국과 술집에서 대화한 내용이야. 동거남? 화란이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어? 아니야, 오빠.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어. 저 목소리 나 아니야. 그냥 나랑 비슷한 다른 여자야. 정말 그럴까? 이 목소리가 박화란이 정말 아닐까? 어때 이수철? 여기서 녹음 내용을 계속 들을래? 아니면 법정에서 들어줄까? 계속 들어봐. 나는 다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상간녀의 목소리가 곧바로 흘러나왔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8억 들어온다니까. 집만 사줘봐. 바로 뻥 차버려야지. 처음엔 이수철 그 병신 새끼가 돈푼 꽤나 있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굴더니 내가 힘들게 회사를 다니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장녀라고 하니까 아주 측은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거기다 친정엄마 아프다고 눈물쇼 한번 해주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화련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수술비랑 병원비 3천만 원을 바로 싸주는데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또 있나 싶더라고. 이 병신이 나 때문에 자기 엄마 장례식도 제정신으로 못 치르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아? 아, 오빠. 그렇게 옆에서 웃지만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짱구나 굴려봐. 내가 진짜 저 이수철이라는 놈이랑 결혼이라도 하면 그땐 오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네가 미쳤다고 그런 늙고 배난 땅딸 버젓이랑 결혼을 하냐? 하긴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몸매 좋은 오빠 놔두고 그런 아저씨한테 가기는 내가 좀 아깝지. 그런데 오빠는 돈을 안 벌고 맨날 나더러 돈 벌어오라 그러잖아. 야, 박화란. 네가 돈 버는 거 그거 사실 내가 다 작정 짜준 거잖아. 내 작전 없었으면 너 같은 빡대가리가 어디서 이런 명품을 휘감고 다녀. 안 그래? 하긴 이게 다 오빠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긴 했지. 근데 그 이수철이란 놈이 진짜 웃긴 놈이야. 얼마나 자뻑이 심하면 20살이나 어린 여자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착각을 해? 그 정도 차이 나면 상식적으로 이 여자가 내 돈 빼내먹으려고 공사 치는구나. 의심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할 주변머리가 있었으면 지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나한테 집 사주겠다는 소리도 안 하지. 아주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엄마 보험금만 타면 본처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서 내 어깨에 있는 집을 다 덜어주겠다고 짓거리는 거 있지? 진짜 사랑이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수철 그 인간이 부자이긴 부자인가 봐. 재산이 얼마나 있대? 아직 얼마나 있는지 완전히 파악은 안 됐는데 나한테 명품 사다 바치고 매달 용돈 주고 눈물 시험 보내 몇 천씩 떨어지는 거 보면 준재벌쯤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 집 받아낸 다음에 통장까지 싹 한번 털어보는 건 어때? 그러고 나서 너도 나도 이 생활 청산하고 저기 동남아 어디에 리조트 하나 사가지고 평생 놀고 먹는 거야. 어때? 좋지? 그런데 통장을 어떻게 털어? 결혼했다가 이혼해. 그 방법이 직방이야. 미쳤어? 나더러 이수철 그 인간이랑 가짜로 결혼까지 하라고?
안 돼, 안 돼. 절대 못해. 내가 연애하는 척까진 하겠는데 그 인간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하니까 왜 더 쏠려. 그리고 그 아저씨 애도 하나 있단 말이야. 7살인가 8살인가 그렇다던데. 그 애까지 나더러 키우라는 거야? 애는 이혼하면서 옆 현이한테 보내버리라고 하면 되잖아. 네가 눈물쇼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이수철이 네 말이 꿈뻑 넘어가지 않을까? 안 되면 그냥 화라니 네가 이수철 애 하나 놔주겠다고 하든지. 나는 여기에서 녹음기를 껐습니다. 빈소에는 그전보다 더한 충격과 침묵이 흘렀죠. 남편 이수철은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몸을 부르르 떨며 상간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이게 다 무슨... 화란아, 다 거짓말이지?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화란이 네가 정말 나를 속인 거야? 당신이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는 대체 누구야? 어떻게 화란이 너한테 나 말고 다른 오빠가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너 장녀라며, 가장이라며.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암에 걸린 엄마랑 동생들 돌보고 있다면서.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내 돈 빼내려고 쇼한 거였어?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 오빠는 그냥 사촌 오빠예요. 나한테 오빠는 당연히 사장님 한 명뿐이고 나 정말 오빠 사랑해요. 어떤 오빠를 사랑한다는 건데? 녹음기 속 저 오빠? 아니, 이수철 오빠. 나 이수철 오빠를 사랑한다고요. 나는 상간녀의 뻔뻔한 변명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박화란 씨, 당신 가족 없잖아. 돌아가신 아빠, 친정엄마, 동생들, 방금 말한 사촌 오빠까지 모두 거짓말이잖아. 당신은 조송가정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고등학생 때부터 줄곧 저 동거남과 함께 살아왔어. 나의 말에 빈소에 모인 문상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상간녀 박화라는 멱살을 쥐었죠. 이 악마 같은 년!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바보처럼 당신에게 속아서 내가 당신에게 퍼부은 돈이 얼만데 박화란 인연이 정말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엄마의 사망보험금까지 빼앗기고 말았어. 내가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속아서 8억을 날리게 됐다고. 남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아저씨 돈 훔쳐갔어요? 뭐? 아저씨? 그럼 아저씨지. 네가 무슨 이팔 청춘인 줄 알았니? 당신이 나한테 준 돈 그거 다 당신이 좋아서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게 뭐가 어때서? 너도 바람인 주제. 이 아저씨가 어디서 사람을 걸레 취급해? 쌍방간에 바람을 피운 거면 피차 일반인 거지. 너도 나랑 똑같은 바람인 주제 어디서 감히 나를 손가락질해? 너나 잘해 이 아저씨야. 20살 어린 여자가 꼬리친다고 홀랑 넘어가서 오늘 내일하는 엄마한테 폐륜이나 저지르지 말고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값 하면서 똑바로 살라고. 상간녀의 반격에 남편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꽤나 충격을 받은 듯했죠. 그 사이를 틈타 상간녀는 명품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빈소 밖으로 나가려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화란, 당신 전문 꽃뱀이지? 뭐래? 이 아줌마가 누구다로 꽃뱀이래? 당신이 이수철에게 접근한 것과 같은 수법으로 이미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동시에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수법이라고? 이젠 누굴 범죄자 취급을 하고. 무슨 수법을 말하는 건데? 접촉사고를 빌미로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 말이야. 인적 없는 이면도로에서 남자의 차를 들이받고 차 수리는 보험 처리로 한다며 남자의 경계심을 허문 뒤 미안하다며 밥을 사겠다고 만남을 청하는 수법을 썼잖아. 이수철에게도 다른 남자들에게도. 20대의 젊고 예쁜 여자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자 남자들은 당신에게 홀딱 넘어갔고 당신은 그 남자들에게
어릴 때 돌아가신 아빠를 닮았다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니 어쩌고 하면서 작업을 걸었지.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상간녀는 이제야 겁을 좀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긴, 파보면 다 나와. 변호사님, 우리가 조사한 걸 알려주시겠어요? 네, 박화란 씨. 우리 로펌에서 전문 조사관에게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이 동일한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 처리한 사건이 이수철 씨 외에도 3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건한 민종국의 명의된 자동차 보험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4건 더 찾을 수 있었고요. 그중 한 명에게는 동건한 민종국의 정체를 들켰지만 당신은 그 동거남을 골칫덩어리 친오빠라고 속여서 넘어갔습니다. 이수철 씨는 심지어 당신에게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당신의 꿰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변호사는 관련 증거 서류들과 박화란과 동거남의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 처리네요. 그리고 다른 피해 남성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상간녀 박하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때 칠 것만 같아서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그를 양쪽에서 잡고 말렸죠.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어떻게 나에게, 내가 버부은 돈이 얼만데 감히 나를 기만하고 능멸한 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뭘 갚아? 그거 다 당신이 좋다고 준 돈이잖아. 내가 칼이라도 들이대고 뺏었어?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내가 들려준 3개의 녹음은 그들의 인생을 절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남편 이수철은 박화란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모멸감에 절규했고 박화란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자 발악하듯 맞섰습니다. 빈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문상객들은 혀를 차며 이들의 추악한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묵묵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남편과 상간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발인을 해서 어머님의 수목장을 끝낸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 이수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 박화란에게도 저의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죠. 어머님 빈소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진실 공방이 이제 냉혹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법정은 상간녀 박화란과의 위자료 소송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모든 증거를 부인했고 특히 저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맹렬히 주장했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는 침착하게 주장을 반박했죠. 피고 박화란은 저의 의뢰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그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박화란과 이수철 씨의 불륜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모행위가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을 밝혀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해당 녹음 파일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상간녀 박화란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전 그저 연애를 하고 선물을 받고 그냥 바람을 좀 피웠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제 남친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게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아닐 수 있어요? 판사는 계속 소리를 지르는 상간녀에게 한 번만 더 소리를 치면 퇴정시키겠다고 경고했죠. 그제야 상간녀는 입을 꾹 다물었고 우리 쪽 변호사는 변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피고가 이수철 씨에게 접근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유부남 사업가들에게도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탄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덕분에
상간녀 박화란과 그녀를 주종했던 동거남은 결국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나는 곧이어 남편 이수철과의 이혼 및 친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철은 상간녀 박화란에게 연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우리 쪽 변호사가 가진 증거는 그를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이수철은 배우자 심희경 씨와의 혼인관계 중 상간녀 박화란과의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장기 투병 중인 본인의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오직 사망보험금 8억 원에만 눈이 멀어 배우자와 상의 없이 상간녀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극심한 기만 행위이자 어머니에 대한 폐륜적 행위입니다. 아니요, 재판장님, 저는 박화란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녀의 말에 잠시 현혹되었을 뿐입니다. 절대 저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본심이 아니었다고? 당신은 병실 밖에서 상간녀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통화를 했고 어머니의 생사보다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되는지가 더 중요했어. 어머님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보험 지정 수익자를 등록하셨을 때도 당신은 날 조종범으로 몰며 폐륜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 어머님이 유언마저 무시하고 보험금에만 집착했다고. 판사는 남편과 내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죠. 나는 겨우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쪽 변호사가 판사에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고 양영자 여사님께서 의식에 또렷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이수철 씨가 아닌 유일한 손주 이지우 군으로 보험 지정 수익자를 등록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피고 이수철 씨가 친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벌인 폐륜적 행위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이지우의 친권자로서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은 제가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보험사와 통화하며 수익자를 변경하는 영상과 함께 어머님께서 직접 이수철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으로 수견해줬습니다. 어머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이수철은 고개를 떨구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이수철은 장기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불륜 상대에게 사용하려 했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조차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도덕적 해이와 폐륜적 행위는 미성년자인 아들 이지우의 양육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과연 이런 인물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남편은 내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였죠. 지우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지우만큼은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줘.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 지우를 제발 내게서 빼앗지 마. 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 당신은 이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무시하고 지우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잖아. 나는 내 아들 지우를 당신처럼 폐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남편과 나의 최후 진술까지 들은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수철과 원고 신미경은 이혼한다. 피고 이수철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며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 비율은 50%로 하고 추가로 위자료 일체를 지급하라. 또한 미성년자 이지우 군의 양육권 및 친권은 원고 심미경에게 있음을 선고한다. 피고 이수철은 친모의 임종을 앞두고 불륜 관계를 이어가며 사망보험금에만 집착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거부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를 지속한 점, 그리고 아들 이지우 군의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은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남편 이수철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의 이혼은 물론 재산 분할과 막대한 위자료,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들 지우의 친권과 양육권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 올렸던 사회적 명성까지 추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는 나에게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나는 결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유일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경멸이었습니다. 남편 이수철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으로 저는 아늑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어머님께 배웠던 손맛을 살려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들자 식당은 날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저는 아들과 함께 화려한 싱글맘으로서 당당하게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사망보험금 8억 원은 어머님께서 손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기에 저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아들 지후를 위해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